일상의 로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법률 상식 변호사님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사람들 사이에서 금전이나 물품을 서로 이제 빌려주고 하는 그런 대여와 같은 거래가 오갈 때 반드시 필요한 차용증 또 차용증을 작성함과 동시에 많이들 하시는 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거래는 많이 하지만 일상적으로 차용증이나 공증 같은 건 좀 생소해서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죠? 자, 우선 차용증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서로 빌려주거나 빌려받을 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서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후에 일어날 어떤 법률 분쟁이나 서로 이제 책임 소재라든지 서로 이제 갈등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어떤 일종의 계약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빌려주지 않았다라든지 빌려줬는데 뭐 액수라든지 그 거래 대금 또는 거래 날짜, 변제 일시 이런 거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차용증을 보관함으로써 확실하게 해두면은 그런 분쟁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든 확실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차용증이라 하면은 문서화로 된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법원에서 정식으로 제공하는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뭐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워낙 이제 사람들이 그런 정해진 어떤 그런 문서 양식을 많이 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제공하는 그런 차용증 양식은 지금 화면과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식이 존재하고 있었네요. 네,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양식을 바탕으로 차용증을 작성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따로 있을까요? 네, 차용증을 작성을 할 때는 아무래도 미래에 어떤 생길 수 있는 그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빼놓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차용증에게 어떤 정해진 양식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이제 나중에 분쟁이 꼭 이제 발생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그 인적사항이라고 하면은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자필로 기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양식 내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대여 금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기본이고 또 그 금액을 빌려준 일시가 언제인지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또 대여 방법도 기재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언제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 변제 기일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나중에 이제 이자 문제라든지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변제 방법도 적어주시면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당사자 간에 그냥 단순히 서명을 하시거나 일반 그 막도장이라고 하는 그런 도장을 찍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다면 더욱더 안전한 차용증이 되겠습니다. 이왕 할 거 확실히 좀 안전하게 해야 되겠네요. 대여 금액과 거래 일시나 뭐 변제 기일 같은 걸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겠고요. 자, 그러면 이 차용증만 있으면 무조건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송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는데요. 차용증은 어떤 그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서로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정도의 효력이 있지 바로 그 자체로 돈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인락하는 의미를 담은 공증을 많이들 받으십니다. 만약 공증까지 한다면 그 차용증에 기해서 그리고 더불어 그 공정증서에 기해서 강제 집행을 바로 해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효과도 생기지만은 그냥 단순한 차용증만 서로 이제 작성하시고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돈을 이렇게 갚아야 된다는 의무를 명시해 주는 것일 뿐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럼 좀 당연히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면 공증까지 해두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부터 설명 들어볼게요.
공증은 널리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 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행정법학에서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행정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공증을 받으면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한 것처럼 네. 그 또 자체만으로는 공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라는 정도의 의미에 그치지만 만약에 강제 집행을 인락하는 의미까지 담아서 공증을 받아두신다면은 네. 그 자체만으로 바로 집행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 공정 증서를 통해서 곧장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뜻하는데요. 네. 채무자가 만약에 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 그리고 미리 받아둔 공정증서에 강제 집행을 인락한다는 뜻의 표시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공정증서에 기해서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런 공증을 받음으로써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따로 보관하고 보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면이 있고요. 비용도 절약하고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이 절약되고 또 진정성의 보장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증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네, 당사자끼리 이렇게 차용증과 같이 이렇게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서류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증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를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이제 그 공증사무소의 안내에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면은 즉 이제 그 공증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완료되는 행위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그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의 그런 공증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만약 집행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집행문을 또 공증사무소에서 받으면 바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일단 뭐 변호사님께서 차용증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공증이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공증을 받으러 갈 때 이제 직접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것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제 뭐 충분히 공증사무소 안내도 해주실 것이지만은 네. 양 당사자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장이 필요하고요. 보통은 인감 도장을 요구를 하니까요. 미리 네.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차용증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차용증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합의가 된 점이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사전적으로 어떤 그 대여 기일이라든지 변제 기일, 대여 방법, 뭐 변제 방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조율을 해서 공증사무소에서는 바로 그 서류를 하면 되도록 조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추가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그 추가적인 서류를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공증을 받을 때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공증을 받을 때는 금액이 전국 공통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200만 원까지 공증을 받을 때는 11,000원, 네. 500만 원까지는 22,000원, 1,000만 원까지는 33,000원, 1,500만 원까지는 44,000원, 1,500만 원을 초과하면은 공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목적 가액의 0.15%를 곱하고 거기에 21,500원을 더한 값이 그 공증 수수료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19억 8,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네. 상한 금액 300만 원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공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들긴 하지만 네. 뭐 크게 막 부담 가는 비용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금전 거래에 꼭 필요한 차용증과 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